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주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합류한 뉴페이스, 대단히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문 말하자면 MC죠. 전문 패널 김나연 우리 전문 MC, 제가 왜 말이 엉키죠? 한영 MC. 예. 방송 전문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5월 첫 번째 공조부터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명환 기자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코너입니다. 인상적인 일면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환 기자가 뽑은 세 꼭지는 첫째, 긴축 경영으로 전체 상장사 이익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산업팀 범현주, 또 재정금융팀 김영숙 기자가 4월 5일자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고른 기사는요, 중국 산업 고도화, 한국 4차 산업혁명 협. 이 기사는 이재호 산업팀 이재호 기자가 4월 6일자 일면에 올린 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전국의 타 7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촛불이 만든 정부 무능 오만으로 무너졌다. 정치팀 박준규 기자가 4월 8일자 올린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이명환 기자가 여러분께 친절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이명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4월 5일 날 우리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 그리고 재정금융팀의 김영숙 기자가 같이 일면에 출고한 긴축 경영으로 전체 상장사 이익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코스피에 등록이 돼 있는 597개 기업의 매출액을 가지고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살펴보니 작년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매출 금액은 2019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이죠. 2019년에 비해서 3.7%포인트 줄어들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조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액 줄었는데 이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그만큼 긴축 경영을 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다.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들은 영업이익의 경우에 영업이익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곳이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빼고 났더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4%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폭도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이익분을 뺐더니 전체 우리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경향이 확 줄어들더라.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미중위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업종별 혹은 규모별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20% 기업들과 그다음에 하위의 20%,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 기준이에요. 이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비교를 봤더니 2019년에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서 한 266배 정도 이 차이가 났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04배 정도로, 그러니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K자형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문자 K를 크게 써놓고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렇게 계속 잘 나가게 되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K자의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벌어지면서 이 사이의 갭이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K자형 양극화는 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소득 그 5분이라고 얘기하는 위쪽 부분과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는 1분위 이 간의 비교를 봐도 K자형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지원 대책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극화에 대한 논의라든가 뭐 이것들을 같이 이 선상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들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잘 나가는 기업만 계속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기업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작년에도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이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 비교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갈까요? 네. 그 두 번째는 중국 산업고도화가 한국 4차 산업혁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4월 6일 날 우리 산업팀의 이재호 기자가 출고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뭐 중진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인구 자체도 많고 또 제조업의 세계 제조업 공정들이 뭐 대부분 중국에 많이 몰려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뭐 어찌 보면 세계의 공장이다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저임금의 노동력 중심의 뭐 이런 산업으로 중국이라는 산업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 이걸 살펴보면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에 필요한 그 동이라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 재료 소비량이 연 86만 톤인데 우리나라 1년 소비량이 64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한 1.3배 정도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이 관련된 그 광물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쓰지 않고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선진국 제조업 공장이 있는 나라로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산업들을 중국이 직접 담당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보내기보다는 자기들이 소비하기에도 이런 공급량 자체가 이제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도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탄소 배출 감축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결국은 광물 자원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우리나라가 해당 광물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수입하고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크게 최근 들어서 주목받고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전기 수소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 이것이 이제 뭐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져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게 자동차 배터리만 가지고 봐도 우리나라 LG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세 개 회사가 차지하는 세계 비중이 33% 정도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업체들 뭐 CATL이나 BYD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다 비중을 합치면 거의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높은 그 생산량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 하위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이게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한 발 한 발 더 다가왔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자, 마지막 꼭지 갑니다. 두 번의 이제 경제 관련 뉴스를 뽑았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우리 4월 8일 날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가 출고를 한 촛불이 만든 정부 무능 오만으로 무너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거는 뭐 예상하신 대로 4월 7일 날 있었던 서울, 부산 등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를 얻었고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9.18%, 뭐 격차가 18.3% 정도 차이가 났어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박형준 후보가 62.67% 얻었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4.4%. 뭐 그러니까 득표율 자체가 표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여당 안에서는 분위기가 10% 이내에서 아마 저도 그 정도 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거의 20% 가깝게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 깊게 보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생각보다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혹은 비판 심리가 높았다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비판 심리라든가 비판적 시각을 왜 여당은 바짝 붙어 있다고 이렇게 오판을 했을까? 이 두 가지를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이제 고민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내일신문 우리 정치팀의 박준규 기자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무능과 오만이 우리 국민들 눈에
이 정부에게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심판의 목소리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표심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마만큼의 표 차이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2017년에 촛불항쟁에 이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이제 촛불 정부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출범을 해서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뭐 이거를 충실히 수행을 해주기를 바랬고 또 그 기대치 자체가 80% 가까운 지지율로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에게 큰 승리를 안겼었고 그 여러 가지 정부 실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정말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주는 다수당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게 20% 가까운 패를 안겼다. 그것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거든요. 이게 던진 교훈이 무언가, 이거를 이제 여당이 좀 받아 안아야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제 여당이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수용을 할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걸 제대로 받지 않으면 1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훨씬 더 잘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4.7 보궐선거가 향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전체 진보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으로 연동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인상적인 일면 기사 세 꼭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